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며 24시간 뒤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공식 종식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카타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보복 공격을 벌였지만 미국의 공습 계획을 미리 알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죠? 네, 잠시 전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부터 24시간 뒤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뒤 이스라엘이 휴전에 들어가 24시간 뒤엔 전 세계가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은 평화와 존중을 유지해야 할 거라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12일 전쟁의 종료를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전쟁이 계속돼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오늘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23일 오후 1시쯤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미군 공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식적으로 매우 약한 대응에 나섰다며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13발은 격추했고 한 발은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향해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시각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책회의와 함께 이란군의 공격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X에 글을 올리고 이란은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고 그 누구로부터의 공격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선언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 휴전 합의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 발로 전해졌습니다. 전격적인 휴전 합의, 그 배경은 어떻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지난 12일간에 걸쳐서 상당히 대규모의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쪽의 피해도 굉장히 많고 더더군다나 어제 미국 공군이 포르도 등 세 개의 핵시설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전황이 한쪽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이란 쪽으로서는 더 이상 이게 저항한다는 것이 피해만 더 크고 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정권 교체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전쟁을 멈춰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의 공격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핵시설이 붕괴된 상황에서 전의를 상실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란 사람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신중합니다. 굉장한 굴욕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는 우선 지금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항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저항을 하는 경우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좀 예측을 했는데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하고 12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24시간 후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순차적으로 공격을 멈춘 뒤에 또 하루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거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4시간 후에 완전한 휴전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빠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4시간 후에는 완전한 휴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6.25 때 전쟁 휴전을 앞두고서 매우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4시간이라는 것이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공격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그것이 오히려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이 휴전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은 없겠는가라는 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분위기는 빠른 시간 내에 휴전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휴전에 있어서 12시간씩 그 순서를 뒀는데 이란이 먼저 12시간 동안 휴전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둔 이유가 이란 먼저 평화 의지를 밝혀야 휴전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기자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란 측에서 카타르에 공격을 했습니다. 예.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앞으로 이 휴전에 대해서 진정으로 휴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먼저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있었던 이란의 이라크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 이 공격은 왜 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이런 휴전 합의가 만약에 예정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이 공격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달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측은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부터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일단 응징을 했다는 이러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미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미약한 공격이었고 지금 14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미약한 공격이었고 이것으로서 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 앞서 이제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면서 여러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미국 기지를 공격하기 사전에 미국 측에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밝히면서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이란 측에서 휴전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일단 미국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자기들의 공격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고 이거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휴전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휴전 합의 소식 전에 이란의 반격을 두고 약속 대련이라는 평가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인지 뉴욕 증시도 상승하고 유가도 떨어지면서 세계 자산 시장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휴전 합의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출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말은 지금 이란 쪽에서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대적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별로 없고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선택지 속에서 결국 찾아내야 될 것은 휴전이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만은 그 국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앞서 어제는 이란의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응징을 당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바도 있고 또 보복 공격을 한 뒤에 직후에 이제 합의 소식이 바로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박한 전개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급박한 전개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예. 한편으로서는 이란 측으로서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전개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격은 마지막 공격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휴전 협상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과의 핵 협상에 돌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전격적인 휴전 합의에 국제사회의 중재도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특히 우방이었던 러시아가 지금 자국의 전쟁 문제 때문에 이란에 대한 어떤 지지를 전폭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런 휴전 합의에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의 고위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와 이란 간에 매우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 자체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 대외적인 지원이 별로 시원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랍 국가라든가 또 G7 이런 전체 회의에서 보면은 나오는 메시지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방적인 비난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전쟁을 멈추고 휴전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국제사회로부터 별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 미국의 입장은 나온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나 이란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전달이 되진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 열흘 동안 좀 남짓 이어진 이 중동 사태가 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아마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정부에서 이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휴전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전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만약 휴전이 확정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란은 핵을 포기하고 정권을 유지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란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국면인데 일단은 현 정권이 그대로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란의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내적으로는 어려운 이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는 합의 내용이 양쪽의 입장이 자세히 나와야 봐야 알겠지만 미국과 이란의 좀 핵 협상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란이 휴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주도권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쟁의 원인이었던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란 측에서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라늄 농축은
단 0%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러한 아주 강력한 이 조건에 대해서 이란 측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안으로서 아마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란으로서는 이제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전략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이후에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것은 이란으로서는 꼭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꿈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소식에 대해서 알렸는데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이 부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에 동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네. 교수님께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휴전에 동의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앞으로의 휴전 의지를 밝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이제 휴전을 했고, 예. 24시간이라는 지금 이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란 쪽으로서는 이것으로 빨리 종기를 짓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희망하기로는 이스라엘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모든 전쟁 상황을 종료를 하고 휴전에 임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제 양쪽에서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4시간은 이 시간을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하는 것은 좀 불안한 측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휴전이 서로 어떤 조건을 주고 받았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란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맺어진 휴전이기 때문에 이란 측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지금 전황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이든 아니면 24시간 후에든 멈추게 되기 때문에 전황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이 그렇게 불리하다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에서 이란이 얼마만큼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서 저희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번에 저희가 전해드린 속보처럼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를 했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좀 보도를 하면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완전히 좀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결정 자체가 이란으로서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느냐 휴전을 하느냐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휴전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자, 앞으로의 중동 질서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중동 상황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후티나 하마스, 헤즈볼라를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 이런 모습도 좀 달라질까요? 네,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년 반의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거의 해체 수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다시 군사력을 집중을 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티 반군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홍해 입구에서 이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리고 후티 반군의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대리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상당히 위약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화에 대한 이 구상, 이니셔티브가 매우 강하게 이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가자에서의 휴전을 이루어낸다고 한다면은 보다 더 큰 중동 평화 구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어온 것인데 아브라함 협정을 어떻게 해서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수교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새로운 지형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수교에 나설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 협정이 훨씬 더 크게 되고 심지어는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같은 주변 국가들도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브라함 협정의 최종 단계는 이란이 여기에 합류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원대한 꿈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상이 좀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조금 뒤면 나토 정상회의도 열리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중동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의 의제도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나토 정상회의는 결국 나토 회원국 간에 그리고 초청받은 파트너 국 간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지금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쟁 문제가 반드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휴전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 부분 평화 구상 그리고 앞으로의 이란과 미국과의 핵 협상 이런 문제들이 토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떤 큰 줄기를 바꿀 그럴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중동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전격 휴전에 앞서 이란은 카타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계획을 미국에 미리 알렸습니다. 카타르 미군 기지는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시설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때 방문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어떤 속내가 있었을까요? 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군들의 환호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지난달 15일 카타르 알 우데이드 미군 기지입니다. 무대 위에 거대한 MQ-9 리퍼 드론이 미국의 힘을 상징하듯 전시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이 위협받을 때는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I will never hesitate to wield American power if it's necessary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our partners. And this is one of our great partners right here.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이틀 만에 이란이 전격적으로 조준한 곳은 한 달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때 찾았던 곳입니다. 알 우데이드 기지는 중동 내 미군 최대 시설로 이라크 전쟁과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을 타격한 공습 작전에서도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란은 공격 전에 카타르에 사전 통보했고 이번 공격이 카타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타르 정부는 사상자가 없었다면서도 이란의 공격이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은 미국이나 이웃 국가에 입힐 피해는 자제하면서도 미국의 동맹에 대한 보복 타격이라는 상징성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카타르 왕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잉 747 전용기를 선물하고 서로 친구라고 부르면서 중동에서 미국과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이번 공습이 2020년 이라크 미군 기지에 보복 미사일을 쏠 때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렸던 것과 비슷한 방식의 약속된 출구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 40여 명이 민관 공조 아래 무사히 육로를 통해 인접국인 이집트로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23일 오후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 44명과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1명이 정부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해 육로로 이집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피 과정에는 이스라엘 한인회가 희망자를 파악해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했고 주 이집트 대사관이 이들의 입국 수속을 지원했습니다. 또 이집트 한인회는 대피한 교민들이 출국 전까지 머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는 등 민관 공조가 이뤄졌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밤사이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와 뉴욕 유가 모두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격 휴전에 합의한 소식도 시장의 호재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첫 거래일을 맞은 국제 유가 시장에선 이란의 제한적 공격으로 충돌 수위가 한정적이란 인식이 확산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7.2% 급락한 배럴당 68.5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7.2% 내린 72.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9%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9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94%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4천 달러 선을 회복했고 안전자산인 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3,380달러대에 거래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란이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This situation continues to spiral out of control. You could see businesses that rely on things like crude oil, diesel, jet fuel, and gasoline start to incur a much more increased cost, and that could eventually filter down to motorists. 반면 이란의 군사력이 약화했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만큼 이번 사태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속에서도 회복력을 입증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의 이중고에도 그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네, 중동 상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원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 임명, 그리고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여기에 현직 장관을 유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선이 있었는데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탕평, 실력, 안정 세 가지를 모두 다 잡은 최적의 인사였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11명 중에 이제 6명이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비교적 좀 빠른 통과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직을 이제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청문회 리스크를 좀 덜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같고요. 이 탕평 같은 부분은 이 전임 정부의 농림축산부 장관을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데에 좀 방점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관련한 상임위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탕평 인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력이 있어 보였다라는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하셨다고도 해요. 그래서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지금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여러 차례 일을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송미령 장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기대와 신뢰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예상됐던 것처럼 보훈부 장관의 권오을 장관을 이제 임명을 장관 후보자를 이제 내정을 했는데 사실 이분도 한나라당 의원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대선 기간부터 합류해서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긴 하셨지만 내각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기대도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탕평 인사도 이제 꽤나 신경을 써서 하신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력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뭐 이제 네이버 출신 인사를 기용을 한다든지 AI 관련자를 또 과기정통부에 또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민간 전문가들까지도 포용해서 끌어안은 인사였다. 이래서 여러 면에서 저는 다각도의 고심이 엿보이는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위원장께서도 먼저 총평부터 해주실까요? 잘했다고 봐요. 아, 예. 네, 잘했다고 보고요. 송미령 장관 유임시킨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놀랬던 하지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걸 보면서 최소한 농림부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있을 때 여야가 싸우지는 않겠구나 뭐 그런 생각까지도 속으로 해봤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게 봐줘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철회하신다면은 이 지금의 이 11명 장관의 인선이 좀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어제 있었던 장관 후보자 임명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누구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지금 비군인 출신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뭐 새로운 시도잖아요. 새로운 시도인데 21세기 대한민국 이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장관은 민간인이 해볼 만한 때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방산도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좀 민간의 시선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상임위에서 국방위에서만 한 15년 정도를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선 의원에다가 15년 동안 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나름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한 인선이라고 보고 또 여야 의원들 얘기 들어봐도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그 특정 세력이라든지 뭐 정치적으로 나오는 그런 안 좋거나 뭐 싫어하거나 뭐 이런 안티가 없더라고요. 그 인선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문민 국방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이제 12.3 불법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국방부 내에서 일종의 뭔가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혹은 군이 어떤 정치에 동원되는 이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온 국민이 목도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이미 대선 기간 동안부터 이제 민간인 출신이 좀 장관을 할 때가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적절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군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군 출신의 인사는 아니지만 군과 관련된 국방이라는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뭐 간사도 하고 위원장도 하시고 이른바 이 국방통이라고 불리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도 갖췄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어떤 군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의 산적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적임자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방위에서 사실 살펴보는 게 이 군과 관련한 정책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다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탄생했지만 그만큼 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이기 때문에 실력과 여러 가지 파격을 동시에 겸비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는 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총평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력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예. 아무래도 그 거대 노총 노조의 지금 대표급을 지냈기 때문에 혹여라도 과열된 또는 이제 지난 우리가 계속해서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보였던 과도한 노조에 대한 그런 좀 특혜가 이루어지진 않을까. 노조를 위한 또 다른 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굉장히 검소하게 그리고 굉장히 꿋꿋하게 살아오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연이라는 굉장히 거대하고 과격한 노조를 대표하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노동 정책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를 몇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조금 급진적인 혹은 좀 일방적인 어떤 노동 관련 정책을 추진할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현장 출신의 장관이 처음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노동계의 기대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노총 위원장을 영입했다라고 하지만 또 동시에 지금 기관사 현재 이제 코레일에서 기관사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동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하기에는 최적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추진하시고자 하는 법안들 중에는 분명히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혹은 뭐 여러 가지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하는 게 이번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란봉투법의 개정 문제 혹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문제 여러 면에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 현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꾸려 나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후보자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도 그리고 혹은 산업 현장 일선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현장 출신의 장관이 나왔다라는 점은 매우 국민들께도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자, 이제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같은 이제 핵심 부처의 장관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여기에서도 파격 인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같은 예. 경우에는 하마평에 올라온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파격적이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절차상 지금 어떤 정부적인 판단을 할까, 어느 시기에 임명을 할까가 지금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결국에는 총리 지명이 예. 이루어진 이후에 하느냐, 이전에 하느냐. 그것이 아마 지금 이 인선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저희가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국민추천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남아있는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이런 부처 장관의 임명에도 국민추천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추천제에 들어간 이름이 다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 대통령실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부분을 얼마나 참작하고 얼마나 반영할지는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검증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사실은 남아있는 부처들이 좀 꽤나 굵직한 부처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나 기재부, 법무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런 곳들이 사실은 굉장히 단위도 크고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은 곳이라서
저는 여기서 이제 파격 인사도 나올 수 있고 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인 출신으로 좀 꾸림으로써 어느 정도 청문회 과정에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도모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자진 사퇴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1명의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제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여야에서 어느 정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 후보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보자면 다 돈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5억에서 7억 사이 정도, 뭐 정확한 숫자는 하도 많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너무 빈 공간이 해명이 안 되는 덧셈 뺄셈에서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현금을 받고 그걸 한 해 다 썼기 때문에 그건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그거는 세금 탈루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 수많은 수천 명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쓰면은 다 쓰면은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과연 국무총리가 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인수위도 없이 정부가 시작한 이 시점에서 국무총리만큼 중요한 인선이 없는데 거기에서 기스가 굉장히 크게 날 것 같고 이거를 강행한다면 이거를 철회하는 것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는 아주 예전부터 청문회에서 직접 소상히 밝히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오늘 다 해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틀간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충분히 소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SNS를 통해서 청문회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명을 해왔습니다. 뭐 글도 많이 쓰기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뭐 예. 예를 들면 본인이 납부해야 됐던 여러 가지 세금의 그 추이라던가 아니면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사적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상히 소명을 하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칭화대 석사 학위가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 땄냐라는 여러 가지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본인이 탔던 비행기 편명과 체류 일수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해서 다 올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칭화대 석사 그 논란도 그렇게 표를 다 올려서 언제 어떻게 칭화대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고 했는지를 소상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원본 자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전처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이미 해명이 된 내용들에 대해서 원본 자료를 내라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양상들은 사실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공격과 의혹 제기 중에서 좀 유의미하다거나 유효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자료 제출이라든지 자료 요구 내용들이 다 이제 국민들께서 알게 되실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후보자께서 자료도 제출을 하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간 세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사적 채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명은 했죠. 근데 그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생각이 없었던 같은 행위를 계속 해왔으니까. 예. 그리고 총리 후보 지명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채무를 갚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인사청문회를 그냥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부랴부랴 갚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했던 그 모든 해명은 해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본인이 뭐 열심히는 해명을 했다고 하나 오히려 그것이 본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총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만 더 얹혀서 말씀드리자면 김민석 후보의 태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본인에 대한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 해소가 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낮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미 총리가 된 듯한 태도로 각 부처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총리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국민이 봤을 때는 본인한테 지금 쥐어진 가장 큰 숙제는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건데 마치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방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쥔 민주당이 그냥 자기를 통과시켜 주겠지라고 아예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국민들 눈에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다룰 주제가 좀 많이 있어서요. 각 당의 상황도 곧바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인데요. 자, 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앞서 정청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열기가 달아오르는 모양새인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제 두 후보자 모두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국 유세를 하거나 온라인 그 유세를 하게 될 텐데 지금 보면 이 두 분 다 뭐 유튜브 출연을 좀 활발하게 하실 거다, 뭐 그리고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에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1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이 당원들의 온라인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비전과 노선을 설명하는 데 온라인 선거점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이제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조금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적임자로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선거 과정 중에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또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에서 당대표로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박찬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신었던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고 나오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좀 던지고는 했는데 자, 지금 이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어느 쪽에 좀 더 승산이 있다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저희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박찬대 의원이 되면은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은 두 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둘 다 지금 찐명 경쟁을 하고 있고 이게 어찌 보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민주당 내에 약간 극성 지지층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네이밍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수박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어떤 클립을 봤는데 싸우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과연 거대 아까 말씀드린 입법 권력과 모든 행정 권력을 잡았는데 아직까지도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조금 이제는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안정적인 국정 운행에 거기에 이제 힘을 실으라고 얘기하고 싶은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됐을 경우에 진짜 국회나 정부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겠다. 그거는 여당의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자조적인 목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보기에는 아니면 밖에서 보기에는 지지층들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민주당원이 아니라서 그걸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분이 될 가능성도 꽤 높은데 어찌됐건 간에 지난 두 번의 당대표 선거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쇄신 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차기 당 대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있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요.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의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그 지금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은 가장 키 핵심 포인트는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후보가 나와서 다시 격돌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 그렇게 당 대표 선거가 흘러가게 되면은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가 깊고요. 지금 사실 쇄신과 혁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안을 내놓은 김용태 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그 자리를 못 잡는 걸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의 구도가 다시 한번 좀 표출화될 수 있다. 개인적인 전망을 해주셨어요.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김문수 전 장관은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좀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의외로 안철수 의원이 좀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이제 대선 과정에서 밀착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오히려 당원들의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2파전이 될지 3파전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24시간 뒤면 12일 동안 진행되어 온 전쟁의 종식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자, 양국의 휴전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 건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6시쯤 SNS에 올린 글에 나타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을 종료하는 6시간 뒤 휴전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거기서 12시간이 흐른 시점에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뒤엔 전 세계가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 이스라엘과 이란은 평화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거라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12일 전쟁의 종료를 축하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전쟁이 계속돼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당국자도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 이란이 자국 핵시설 3곳에 미국의 폭격을 받은 이튿날에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죠. 네, 현지 시간 23일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미군 공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식적으로 매우 약한 대응에 나섰다며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지만 13발은 격추했고 한 발은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시각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 의장 등과 함께 이란군의 공격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은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고 누구로부터의 공격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이렇게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중동 위기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 이어 오늘은 또 국무회의를 직접 여는 것 같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네 번째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함께한 자리였다면 오늘 회의는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 안건 1건을 우선 심의 의결합니다. 그러고선 중동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제부 기자 연결을 통해서 휴전 관련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중동 위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던 만큼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 안전 대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관련한 대비책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비축분이 있다곤 하지만 중동산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내 유가 및 산업 생산, 주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전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대비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거론되는 게 일단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긴급 투입, 유류세 인하, 국회 심사를 앞둔 추경안의 중동 사태 관련 비용 추가 등 여러 방안 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국내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 김민석 후보자를 향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단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 이런 기류입니다. 야당은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김 후보자의 해명을 우선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서 일단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준 상태입니다.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단행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도 관심인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특히 눈여겨봐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능력만 있다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중용하겠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던진 거라는 취지인데요.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전임 내각 인원 가운데 송미령 장관과 같은 사례는 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한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검증을 통과한 사람을 모두 공개한 거라며 나머지 후속 인선 결과 발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새벽까지 미사일이 발사됐던 중동 상황에 반전이 생겼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시간 뒤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공식 종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대로 상황이 일단락되는 건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벽만 하더라도 이란의 반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사태가 심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휴전 발표가 나왔습니다. 두 나라 간의 어떤 물밑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나 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번 공격도 서로 약속된 듯한 그런 약속적인 그런 대련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냥 우연이 아니고 상호 간에서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를 국제사회가 빠르게 읽고 그 국제 유가가 지금 안정이 되고 있고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안정화 상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에는 중재자 역할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번에 공격을 당한 카타르나 오만이 물밑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란과 그 미국이 서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공격하되 인명 피해가 없게 하면은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였었고,
그 미국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선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쟁이 지금 당장 종식이 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잠시 휴전을 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군사 전략, 그 군사 전쟁이 이제 확산되는 것은 막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외교적인 탐색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 이번엔 이제 이란이 먼저 휴전을 한 후에 12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휴전을 하는 방식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통상적인 휴전 방식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동안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격을 받아서 심각한 피해를 보긴 봤지만 네. 그 회복 불능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 가장 급한 것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 몇 개를 가지고 최대한 자신들의 실용적인 노선, 즉 경제 완화입니다. 그 경제 완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지금 먼저 지금 휴전에 응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떤 조건을 서로 주고받았을까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란이 수세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도 좀 불리하지 않았을까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통제입니다. 아니면 이제 지연, 아니면 완전한 폐기인데 완전한 폐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을 이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그런 걸프 산유 국가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그 히즈불라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했는데 이런 단체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보고 이제 그것을 지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보면 가장 우선이 체제 우선입니다. 예. 지금의 현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가장 필요한 수단이 경제 제재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여기에는 이제 협상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협상 과정에서 얼마큼씩 서로 양보하고 해서 딜이 이루어질지는 이 협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에 앞서서 그 진영을 떠나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다,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건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었고, 예. 그러니까 평화적인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주권 국가의 비공식적으로 들어가서 폭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제사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핵무기를 만드는 임계점이 도달했다라고 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공식 60%까지 농축을 했거든요. 우라늄을요? 예, 우라늄을. 예. 그런데 이제 무기를 쓰려면 90%까지가 필요한데 60에서 90 가는 것은 전문가들 얘기가 몇 주면 가능하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90%까지 농축을 했다고 해서 바로 무기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제 그걸 탄도 미사일에 실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 후로 이제 수개월 이상 걸리는데 아무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의 판단은 그 시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거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작전을 실행한 겁니다. 그 애초에 이제 새벽에 보복 공격을 이란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 자제 메시지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감사하다, 미리 알려줘서 감사하다, 더 증오가 없길 바란다 이런 멘트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트럼프식 강압 외교가 통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또는 이란이 외교 협상장으로 복귀한다는 신호를 먼저 보낸 것이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양쪽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네. 좀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전쟁이 확전되는 것은 막았다. 그리고 이제 소모적인 전쟁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전 세계에 이제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예. 또한 이란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미국의 공격이 아니어도 지금 현 체제에 대한 그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 상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그 반체제 인사들의 그 반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잘못하면 지금 현 이란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던 차에 이번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명분은 세우면서, 그러니까 이 카타르의 지금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네. 카타르의 그 미군 기지는 중부 사령관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중부 사령관은 중동 전체를 관할하는 그 가장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거기를 상징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것도 이제 발사 숫자도 자신들의 그 벙커버스터를 맞은 14발을 쐈다. 이제 그런 상징적으로 미국의 심장부에 공격을 했다는 명분을 얻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리를 얻을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회담에 복귀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을 갖겠다는 건데,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한면으로 아직 이런 거는 언론에서 잘 나오질 않고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란이 심각한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회복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향후 이 부분을 갖고 미국이 어떤 당근책을 내놓을지 지금 이란은 그걸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예. 자, 앞으로의 중동 질서도 궁금한데 일단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른 전쟁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가자지구 사태에도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그 안보를 얘기하는 것은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하마스나 히즈불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란이 지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걸 좀 통제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그 지금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휴전 관계가 잘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마스나 히즈불라는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도 그런 휴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긴장 수위가 계속 올라가던 이 중동 상황의 갈등 상황 일단은 좀 한시름에 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또 남아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확전은 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속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 약속된 대련의 공격을 한 것은 미국의 다음에 그 카드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과감한 경제 제재 해제인데 만약 이것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면 이란으로서는 지금까지 위협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부분적인 통제,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는 이란도 버거우니까 어떤 부분적인 통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히즈불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리 전장을 좀 한다든지 이런 지역의 그 불안정을 계속 도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국제 경제는 유가가 출렁이기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이런 빠른 안정을 이제 후속적으로 하려면 다음에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가 지금 이란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동 지역 내에서 이란의 입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그 이란이 미군 기지를 향해서 그 반격을 했을 때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다 모두 비판 성명을 내놨거든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은 아랍국이다 보니까 하나로 뭉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이란의 그 지역 내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핵무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페르시아만만 걸리면 건너가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여기는 전부 유전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 아랍 국가들은 사실은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협상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만 했었지 이란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뭐 쳐다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핵 무장할 경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자신들도 핵 무장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미 얘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라도 지금 다른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그 핵 의지를 꺾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스라엘과 동의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외교적으로 표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반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국민들, 이란이 아닌 아랍 국민들도 이란이 그렇게 그 무력이 점점 커지는 것은 경계를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그 반감이 셉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 국가들도 내심 이란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반기지만 외교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공식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랍국들의 좀 주요 반응 이런 입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 러시아를 좀 배후 세력으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를 배후 세력으로 얻는 것, 그리고 또 미사일이나 이런 군사 지원 앞으로의 이런 여부 가능성까지 좀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종의 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제 전술적으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고립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러시아와 중국인데 특히 군사적인 면은 러시아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 전쟁 때문에 이란을 뭐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수사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러시아가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표대결에서 이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군사적인 직접적인 도움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도 이제 그런 아군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와 지금 계속적으로 이 협상 관계를 지원 관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란의 석유를 수출할 수가 없는데 그 대부분을 중국이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이 계속 도와줄 걸로 예상이 되는 것이, 중국으로서도 지금 이란을 놓칠 수 없는 것은 중국의 1대1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이란 침공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비난하면서도 이란을 계속 경제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러시아, 중국이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금 더 밀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것은 이란으로서는 지금 달리 선택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기도 어려웠던 것은 그 중국을 하는 석유의 대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자신들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완전 폐쇄까지는 가지는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위협적인 발언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조금, 아니면 직접적인 그 무기는 지원을 못 받더라도 그 군사적인 기술을 지원받는 것은 러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러시아는 사실 또 이스라엘과도 상당히 좋은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양자 간의 관계를 이제 고려해가면서 아마 이란과의 관계를 정립할 겁니다. 네. 그 앞서서 IAEA에서 이제 이란의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피해를 본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온 상황에서 이란이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의 협력을 중단을 할 것이다, 이런 방침이다라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계속 뭐 NPT를 탈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이란이 이제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NPT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핵 무기를 강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가겠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지금의 이 전쟁의 목적이 그 의지를 꺾겠다는 건데, 반대로 핵 무장을 쪽으로 가게 되면 자신들의 공격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지금 군사 전력이 승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왜냐하면 그 이란의 그 핵 의지를 꺾지 못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저렇게까지 공격을 받으면 핵 의지를 오히려 더 강화시킬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미국이 이미 2003년에 이라크를 공격할 때 경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군사적으로는 쉽게 점령을 했지만 그 후로 약 10여 년간에 있어서 계속 이 지역에서 시달렸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원내 대책 회의를 진행합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립니다.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천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오직 7건 뿐입니다.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5명을 정인으로 신청했지만 김민석 후보자를 결사옹위하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하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금까지 유사일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회를 패싱하면서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 지지층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단연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논문에 도북자와 반도자라는 탈북민 혐오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대통령에 이어서 유엔 인권, 북한 인권 결의안을 거스르고 탈북민을 배신자로 규정한 국무총리가 들어선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드는 지점입니다. 어제 발표된 장관 지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명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은 앞으로 면밀히 검증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장관 인선 명단을 보니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노동개혁의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은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소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외교 통일 라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였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서 역시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이었던 인물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 친중 외교가 재현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농업사업법과 농업회의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서도 과거 제2요구를 건의한 것이 송미령 장관입니다.
어제 송 장관은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장관의 철학이 곧 정부의 철학입니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이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 위기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로 다행히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일단 피했지만 여전히 중동의 불안정성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언제든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큰 위협 요인입니다. 만약 국내 도입 원유의 68%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었다면 에너지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동 위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당장의 위기를 피했다고 긴장을 늦출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오늘과 내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며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가 되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 라인이 재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증시가 개장한 상황인데요.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밝힌 이후에 우리 증시도 급등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7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800선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동 긴장에 억눌려 있던 투심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미국의 이란 타격 소식에도 3,000선을 지켜냈었습니다. 중동 긴장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지만 개인이 사면서 0.24%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장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전 2%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3,07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자, 앞서 뉴욕 증시도 중동 긴장 완화를 예상하고 상승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자산 시장 역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도 1.44% 오르면서 조금 있으면 800포인트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이 급격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 중동 긴장까지 완화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77포인트, 코스닥은 7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많은 우려를 낳았었는데 어제는 10원 넘게 올라서 1,380원대에서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15.3원 내리면서 1,369원으로 급격히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은 이 중동 긴장 완화 소식을 어떻게 소화할지 주목되는데요. 현 상황까지는 급등하며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중동 지역 상황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중동 긴장 완화, 심화가 됐다가 완화되는 이런 상황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핵 보유 의지가 더욱 강해졌을까요?
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번 사태를 보고 이란이 저렇게 당한 것은 핵무기를 아직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더 빨리 이제 더 많은 핵무기 개발에 지금 매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반도 내에서 이제 비핵화 논의를 이제 새 정부에서 할 텐데 그런 것에 이제 상당히 걸림돌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심화시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동 정세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시 장맛비 소식입니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북부 지방은 오늘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무더위와 장맛비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차츰 그 밖에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남부지방은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시간당 20mm 안팎까지 빗줄기가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남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밤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에 최고 60mm가 되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이어진 뒤 먼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 낮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여전히 30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서울 30도, 춘천 29도, 광주와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속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